마중만 아이들만 전체 다 가서 해야 되는 거고. 무술이 마중만 아이가? 자, 제1강 생물의 특성. 생물의 특성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자, 생물의 특성 중에서 제1번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이 정도 용어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정도 용도. 그 다음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세포 생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은 많은 수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거다. 자,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은 곧 자손을 번식시키는 생식이 되는 거죠. 다세포 생물에서의 세포 분열의 의미는 생식이고,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엄청나게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세포 생물에서의 세포 분열의 의미는 생식이 아니고 생장이에요. 생장. 내 몸이 커져가는 거죠. 내 개체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게 다세포 생물에서의 이야기. 다세포 생물에서는 세포 분열은 곧 생식을 의미하는 거고, 다세포 생물에서는 생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이 정도 표현들. 생물의 특성 제1번. 생물의 특성 제2번. 물질 대사를 합니다. 자, 물질 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하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그리고 효소와 관여한다. 그리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동화작용은 잔잔한 아이들을 묶어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작용이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는 과정, 여기 이화작용이다.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 흡수,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 방출. 좀 더 뒤에서 세포호흡에서 ATP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은 동화과학책에서 충분히 언급이 되었던 사실이고 충분히 자세히 공부를 했던 부분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동화작용은 에너지 흡수, 이화작용은 에너지 방출. 동화작용, 이화작용 둘 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얘네들을 물질 대사라 부를 거고, 에너지 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관여합니다. 이 정도 포인트들을 기억. 생명과학 부분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빛이나 온도나 소리, 접촉 등의 자극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한다.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빛이 비추는 쪽으로 자라나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터치를 해주면 이 파리가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극에 대해서 충분한 반응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생물은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항상성은 항상 일정한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데, 체온을 일정하게, 삼투압을 일정하게, 혈당량을 일정하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자, 이런 아이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줍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방출되는 호르몬들, 삼투압은 ADH,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들이 방출이 되는데, 이건 저 뒤에 가서 3단원 끝자락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
요 호르몬들이나 삼투압이나 체온을 일정 유지하는 항산성의 유지까지가 3단원까지가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야. 3단원, 보통 3단원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 4단원에 있는 유전하고 5단원 생태계는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겁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3단원까지. 자, 그 다음에 생물의 특징은 발생과 생장이 일어납니다. 발생이라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개체로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수정란이 예를 들어서 사람 같으면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이 자궁 속에 착상이 되어가지고 착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는 발생이라고 보는 거고 착상이 되고 나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고 걔가 뱃속에서 자라나가는 거야. 자라나가는 거는 생장이다 이거죠. 그럼 사람은 그런데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도 수정란이 생겨날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올챙이가 되는데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올챙이의 과정이 좀 길긴 한데 올챙이까지가 발생.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이 쪼매난 개구리였는데 얘는 큰 개구리로 변해간다.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 어른 개구리로 변해가는 이 과정은 생장이라 할까요? 올챙이 과정은 발생. 개구리가 덩치가 커져가는 과정은 생장. 발생과 생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은 생식과 유전. 생식이라 하면은 자손을 퍼뜨려가는 과정이고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고 유성생식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두 쪼가리 나버리면 개체 두 개가 되는 거고 유성생식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어떤 개체가 태어나는 것 그런 게 유성생식인데 어쨌든 생식 과정에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진다.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저런 현상 자체를 유전이라고 할 겁니다. 자, 뒷페이지. 자,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 갑니다. 환경에 적응한다.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온도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조건이라든지 강한 빛이 비치는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환경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내 몸의 형태와 기능 등이 살살 변화될 거고 그런 변화들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면 형질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진화해 갑니다. 진화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그 적응 과정들이 누적이 되면 진화한다. 자, 갈라파고스 군도에 여러 종류의 핀치새들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근본은 같았을 거야. 자, 근본은 같았을 거지만 각 섬에 있는 먹이 환경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어떤 특정한 부리를 가진 아이들이 살기 유리한 환경이 됐으니까 그런 부리를 가진 아이들만 자손을 열심히 퍼뜨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리를 가진 아이들이 A섬, B섬에 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났더니 A새와 B새는 다른 종으로 분화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먹이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먹이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부리의 모양이 다양했는데 어떤 먹이를 먹는 섬에서는 어떤 먹이가 많은 섬에서는 얘가 유리했고 이런 먹이가 많은 섬에서는 이렇게 생긴 부리가 유리했다는 겁니다.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야. 자, 어쨌든 먹이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부리의 모양이 진화해 갔다. 좀 더 우열한 부리 모양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서 틀려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5초 컷으로 끝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야 돼.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또
바이러스는 저 4단원 뒷부분에 방어작용, 3단원 뒷부분에 방어작용에서도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 병원체입니다. 세균보다 훨씬 작고 모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구성은 바깥쪽 껍데기, 이 껍데기는 그냥 단백질이고, 바깥쪽 껍질은 단백질이고, 그 안에 유전물질 들어있습니다. 유전물질 핵산이 들어있다. 바깥쪽에 있는 단백질 껍질과 그 안쪽에 있는 핵산,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핵산은 DNA 또는 RNA 들어있습니다. DNA가 들어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가 들어있으면 RNA 바이러스, DNA 또는 RNA 둘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DNA도 있고 RNA도 있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 또는 RNA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DNA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갖고 있는 아이는 RNA 바이러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거의 풍토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라 DNA 또는 RNA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19세기 후반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이 실험이다 이거죠. 자,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이 그림이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담배 이파리에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담배 이파리를 추출을 해서 이 안에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세균 필터기라고, 세균 필터기. 세균 필터기니까, 세균을 걸러주는 필터니까 구멍이 이 정도 크기면 되겠죠. 이 정도 크기는 세균 필터가. 자, 세균이 여기에 있다면 세균 필터기를 세균은 통과하지 못할 거니까 여기 있는 여과액에는 세균은 없을 것이다. 그럼 이 여과액을 내가 키우고 있는 담배 이파리에다가 발라주면 병이 안 걸릴 거다. 왜? 세균 필터에서 걸렀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세균 필터를 걸러봤는데, 이 여과액을 담배 이파리에다가 발라줬을 때 똑같은 병이 걸려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면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이 원인 병원체는 세균 필터를 통과해서 내려오는구나. 세균 필터를 통과해서 내려온다. 세균 필터를 통과해서 내려와서 여기에 묻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균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작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있는 거구나. 훨씬 더 크기가 작은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뭐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이자. 뭐 그 정도까지 응급을 한 거야. 자,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게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특성에다 별표 하나 맞춰놓자.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바이러스의 특징.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인 핵산이 있습니다. DNA 또는 RNA에 있습니다.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숙주세포, 내가 어디에 빌붙어서 살아갈 거 아니야? 내가 어디에 빌붙어서 살아가는데 숙주세포 안에서는 유전물질 복제해가지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도 자꾸자꾸 발생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생물적인 특징이고,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섭섭하다라는 것은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생물의 특성 제1번에서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다 이거죠.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혈전체일 뿐이고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독립적인 어떤 생물체라고 볼 수 있는가? 생물이 아닌 특성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생물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 관념에서 출발한 거죠. 자, 박테리아 파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 파지고, 여기 바깥쪽에 단백질 껍데기, 바깥쪽에 단백질 껍데기고 이 안에 유전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테리아 파지가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이 안에 있는 얘가 유전 물질, 그 중에서 DNA다 이거죠. 세균한테 들러붙어서 이 세균한테 잠입해 들어갈 거다 이거죠. 그럼 이 세균이 숙주세포입니다. 세균이라는 숙주세포 안에 본인의 유전 물질을 집어넣고, 본인의 유전 물질이 세균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뭔가 증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세균 안에 박테리아 파지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 좁고 더 이상 먹고 살기도 불편하니까 이 세균을 파괴한 다음에 뚫고 나오는 거죠. 또 뚫고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또 세균들한테 잠입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바이러스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뭔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세균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파괴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뭔가 병이 일어난다. 그 정도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다. 숙주세포 안에 침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숙주세포 안에 침입을 못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 정도 느낌. 자, 그 다음에 이 뒷페이지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일단은 뭐 수업을 하는 학교가 좀 더 많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이니까. 자, 화성 토양에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 자, 화성 토양이 든 용기에 방사성 이체, 화성 토양에 방사성 기체를 넣고 빛을 비춘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방사성 기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질량수 14짜리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탄소는 질량수 12짜리인데, 질량수 14짜리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만약에 얘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붕괴가 된다고. 아주 미량이지만 붕괴가 되면서 여기에서 뭔가 방사선 라디에이션을 내뿜는데, 얘가 방사능 계측기에서 탐지가 된다 했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기체 상태에 얘가 있으면 이게 감지가 된다 이거지. 그럼 얘가 있으면은 이 방사능 계측기의 눈금이를 뭐 쭉 올라갈 거다 이거죠. 눈금이. 그럼 쟤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눈금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내가 처음에 넣어준 거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넣었고 빛을 비춰줬습니다. 빛을. 그 다음에 이거 불은 아직 안 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화성 토양 안에 이 이산화탄소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화성 토양 속에 이 탄소가 포함된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다 이거죠. C6에 H, C2에 O 6개. 근데 얘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만 집어넣고 빛도 끄고, 화성 토양 속에서 만약에 광합성이 일어났다면
얘가 여기에 묻혀있을 건데, 그런 다음에 이걸 가열을 하는 거야. 가열을 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연소가 되겠죠? 포도당이 연소가 되면은 질량수 14짜리 탄소가 기체 상태로 날아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방사능 계측기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태워주면 14짜리 탄소가 기체 상태로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태워도 방사능 계측기의 뭉금이 전혀 꼼짝도 안 하더라. 아, 그러면 이 화성 토양 속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화성 토양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아, 광합성 못하네. 그럼 화성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광합성 생명체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 생명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똑같은 거야. 질량수 14짜리 탄소를 포함한 영양소를 이렇게 넣어줬어. 그래서 화성 토양에다가 그 영양소를 부어준 다음에 시간이 좀 더 경과를 했겠죠. 자, 시간이 좀 더 경과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 화성 토양 속에 질량수 14짜리 탄소를 포함한 영양소를 분해해서 먹고 사는 아이가 있다면 그 영양소가 분해된 결과로 질량수 14짜리 탄소가 포함된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여기서 화성 토양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세포 호흡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나왔을 거야. 그럼 방사능 계측기의 뭉금이 위용하겠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 했다 이것이. 그러면 결론은 화성 토양 속에는 영양분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생명체도 전혀 없다.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도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제 영양소를 넣어주고 딴 거 안 했으니까 방사능 계측기가 아니라 기체 조성 분석기를 들고 온 거야. 자, 원래는 A 기체가 10% 있고 B 기체가 뭐 70% 있고 C 기체가 20% 들어 있었는데 영양소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혹시나 이 생명체들이 영양소를 먹고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기체를 내뿜었거나 어떤 기체를 흡수하고 내뿜었거나 아니면 얘들이 숨이라도 쉬었거나 하면은 기체 조성이 바뀌었을 거다 이거지. 근데 기체 분석기로 분석을 해봤더니 기체의 조성이 전혀 변화를 안 하더라. 아, 그러면 이 화성 토양 속에는 호흡을 하는 생명체는 전혀 없다. 이런 결론을 또 내린 거예요. 세포 호흡이든 그냥 단순 숨쉬기든 뭐든 아무것도 한 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실험을 세 개를 통해서 화성 토양 속에는 광합성이나 호흡이나 아무것도 하는 생명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 그러면 광합성, 동화작용을 할 줄 아는 애도 없고 호흡, 이화작용을 할 줄 아는 애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생명체가 전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면 이 실험에서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생명체는 물질 내사를 한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한 거야. 생물은 물질 내사를 한다. 여기에 줄거나 생명체는 물질 내사를 한다 라는 저 과정에서 출발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화성 토양의 생명체 탐사. 저 뒷부분에 문제가 나와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살펴보고 일단 29쪽에 4번 문제. 이거 한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29쪽에 4번 문제 스타트.
전체 답 나왔니? 안 나왔니? 저 차이 나왔니? 가 실험은 이산화탄소 넣었고 빛을 비췄지. 예.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고 빛을 비췄다라는 것은 일단 이 실험은 광합성을 시켜보겠다라는 이야기야. 광합성을 시킨다는 것은 동화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냐, 이화작용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는 화성토양이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14짜리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것이다. 그런 전제를 한 건 맞는 것 같고, 자, 가와 나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된다면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단순히 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근데 바이러스는 존재한다, 저 결론은 절대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바이러스는 광합성을 할 수는 없잖아. 스스로 세포 호흡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순히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물론 존재할 수는 있지만 존재한다라는 결론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정도 이해. 그 뒤에 뭐 17조, 18조, 19조 그 앞쪽에 있는 문제들을 싹 다 풀고 정리를 하세요.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20쪽으로 돌아갑시다. 한채씨, 생명과학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수능을 생지를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요? 안 칠 거야? 네. 수능 안 칠 거야? 아니. 그러면? 물화 안 치고. 물화 안 칠 거다 이거. 그러니까 2학기에 배우는 생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수능까지 연결을 시켜야 돼. 물론 수능 안 치고 대학을 할 수도 있지. 없나? 수시로 조지면 되잖아. 수시로 조지면 되지. 물론 내신은 말 안 어렵지만 그래도 수시로 조지어서 대학을 할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면 또 혹시 또 생지 수능 쳐보니까 점수 없어 잘 나오면 또 정시파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생지를 열심히 잘 하세요. 너는 뭘 선택할 건데? 물지? 생지. 화진 어때? 화진은? 좀 아니다. 물리 좀 아니다. 생지는 괜찮아. 유전만 좀 잘 된다면. 자, 생명. 자, 제 두 번째 챕터.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탐구하여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질병 치료나 환경 문제 등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오케이. 자, 생명체 연구 대상은 분자 생물학, 세포,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된다. 세포 생물학 또는 세포학.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 코끼리 한 마리가 개체면 코끼리 여러 마리는 개체군. 코끼리 여러 마리에 사슴 여러 마리, 뭐 기린 여러 마리 모여 있으면 이거는 군집. 그 이외의 환경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면은 생태계. 생명과학은 이런저런 학문 분야로 넓게 퍼져 있고 다른 분야와 다른 학문 분야와도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멋지고 훌륭한 학문이다 라는 걸 한 페이지를 할당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 그 다음에 귀납종 탐구 방법의 별표를
한 개만. 비납적 탐구 방법은 일단은 뭐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은 이 순서는 외워야 됩니다. 그냥 귀납이든 연역이든 간에 순서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처음부터 관찰로 시작을 해서 관찰로 결론 내리고 끝납니다. 관찰이에요. 귀납은 관찰이에요. 귀납은 관찰이야. 귀납이 기억으로 시작을 해서 관찰로 시작해서 관찰이 끝납니다. 자, 자연현상을 관찰합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같더라.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 봤어. 관찰 주제를 선정합시다.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관찰하고 싶어. 나는 해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에서 뜨는지를 관찰하고 싶다. 그게 내가 선정한 관찰 주제야. 그 다음에 관찰 방법과 절차를 포함합시다. 관찰 방법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집 거실에 앉아가지고 해가 뜨는 방향을 찾아볼 거야. 관찰 방법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관찰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관찰 수행, 실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쳐다볼 겁니다. 오늘도 쳐다봤더니 동쪽에서 떴고, 내일도 동쪽에서 떴고, 그 다음 날도 동쪽에서 떴고, 한 10일 정도 연속해서 해 뜨는 방향을 봤더니 매일매일 동쪽에서 해가 뜨더라. 그러면 내가 발견한 규칙서는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 같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땅땅땅 내리면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관찰을 통해서 그 관찰 결과를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관찰 해가지고 최종 결론.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발견된 이론들은 세포설,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진화설, 갈라파고스 군도를 관찰해가지고 자연 선택설을 제안했다. DNA 구조 발견, 왓슨과 크릭은 염기의 비율, X선 회절 사진 등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DNA가 발견되었다. 오케이. 자, 연역적 탐구 방법에다가 별표 2개를 치세요. 시험에 낸다면 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시험을 내겠어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시험을 내겠어요. 자, 일단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도 일단 이 순서는 무조건 외워야 돼. 관찰 및 문제인식. 문제인식, 관찰. 코로나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 문제인식. 저 코로나를 낫게 하는 무슨 특효약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코로나를 치유하기 위한 특효약을 찾아냈는데 그 특효약이 쌍쌍바다. 오늘 내가 쌍쌍바를 못 보았네요. 쌍쌍바가 특효약이다. 그래서 맛을 설정을 해보는 거야.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쌍쌍바를 하루에 10개씩 먹이면 코로나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본 거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쌍쌍바가 코로나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런 다음에 탐구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 10명과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 10명을 데리고 와서 A 집단, B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이 집단은 쌍쌍바를 하루에 10개씩 먹이고 이 집단은 쌍쌍바를 안 먹여요.
요 집단은 하루에 밥 3끼 먹이고 여기도 밥은 3끼 줘야 돼. 자, 요 집은 잠을 8시간 재우고 얘들도 잠을 8시간을 재워야 돼요. 그럼 막 상상마를 먹고 안 먹고만 빼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야 된다. 얘들 운동 2시간 하고 얘도 운동 2시간 해야 돼요. 그럼 탐구를 살게 했다. 쌍쌍바를 먹이는 집단, 안 먹이는 집단 두 개로 나눴지. 그럼 쌍쌍바를 먹여주는 집단이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실험군이고 쌍쌍바를 안 먹여준 집단은 대조군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쌍쌍바를 먹이면서 관찰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쌍쌍바를 하루에 10개씩 먹인 이 집단의 아이들은 100% 생존을 했는데 쌍쌍바를 안 먹인 집단은 사망을 했다. 이게 실험의 결과고 해석을 이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찬아, 쌍쌍바는 코로나에 효과가 있나 없나? 효과가 있죠? 예? 그러면 내가 가설을 세운 게 쌍쌍바는 코로나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지. 이 가설이 어때? 맞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 내리면 됩니다. 쌍쌍바가 효과가 있습니다. 가설이 옳다. 가설이 옳다.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가설이 수용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인용되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쌍쌍바를 먹인 애들도 다 죽었고 안 먹인 애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지? 그럼 가설이 틀렸잖아요. 그럴 때는 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설이 기각한다. 가설이 기각된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라. 쌍쌍바를 먹였냐 안 먹였냐? 쌍쌍바를 먹였냐 안 먹였냐? 먹인 집단 안 먹인 집단. 먹인 집단은 실험군이고 안 먹인 집단은 대조군인데 쌍쌍바의 먹고 안 먹고의 여부가 내가 만들어준 어떤 조작이야. 이게 조작편. 그 다음에 밥 3끼, 잠 8시간, 하루 운동 2시간. 이거는 A 집단, B 집단 동일한 조건이죠.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주는 거. 이게 통제된 변이.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실험의 결과, 살았냐 죽었냐를 나타내는 얘가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게 종속. 뭔가의 종속적인, 종속된 변이, 종속 변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선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시오. 가설은 그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입니다. 잠정적인 답 줄 거나. 잠정적인 답. 그 다음에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가설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고 검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줄 거 놓고 별표를 하나만 쳐놔라. 이거 아주 미묘한 거지만 혹시라도 시험에 나왔을 때 잘 봐야 됩니다. 가설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가설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린 경우일 수도 있다. 가설이 옳으면 가설은 인용이 된다. 수용이 되는 거고 가설이 틀리면 기각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뒷페이지에 보면 자,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적혀있지. 실험군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준 집단, 쌍쌍바를 먹여준 집단. 대조군이라는 것은 쌍쌍바만 안 먹였고 나머지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준 집단. 그게 대조군. 자, 독립변이에는 내가 이야기했던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는데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이 두 개를 묶어서 독립변인이라고 부를 거고 조작변인은 쌍쌍바 먹였냐 안 먹였냐 통제변인은 나머지 잠 2시간 밥 3끼 운동 3시간 이런 조건들 이게 통제변인이고
종속 변인이라는 것은 실험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생존 여부. 이 사람들의 생존 여부를 종속 변인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어떤 형태의 변인, 나머지 조건을 일정하게 맞춰가는 그 과정을 변인을 통제해 간다. 변인 통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통제 변인이랑 변인 통제랑은 뭐 말만 앞뒤로 바꾸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서술형 답에 통제 변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변인 통제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변인 통제라고 써야 되는데 통제 변인이라고 단답형 쓰면 그냥 하나 날라가는 겁니다. 4점짜리, 3점짜리 단답형 하나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 쌍쌍발을 먹이고 안 먹이고 하는 이 변인, 이거는 조작변이죠. 자, 밥을 3끼를 같이 주고 잠도 8시간을 같이 재우고 운동도 2시간씩 같이 했다. 이 변인들을 뭐라 하니? 무슨 변인? 이 변인들은 통제 변인이라 합니다. 이 변인들 자체는 자, 어떤 구체적인 그 변인 자체는 통제 변인이라고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내가 대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조작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밥 3끼, 하루 3, 8시간, 운동 3시간 나머지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 하냐? 기본적인 조건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는 이 작업 자체를 변인 통제라고 할 겁니다. 전문가 뭐 말장난 같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디테일한 밥 3끼 이 조건을 뭐라 하냐? 이거는 통제 변인. 이 시스템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이 전체 행위 자체를 뭐란다? 변인을 통제한다.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변인을 통제하는 행위 중에 구체적으로 밥 3끼 일정하게 맞춰줘라 하면 그 밥 3끼가 통제 변인이 됩니다.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번 1학기 때 동명고에서 단답형 답이 변인 통제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많은 아이들이 또 통제 변인을 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수 못 받는 겁니다. 자, 결론 노출. 가설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결론 내면 됩니다.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그 다음에 파스텔의 간접병 개발, 뭐 이런 작업들이 면역적 탐구 방법의 예다. 자, 그러면 예를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나는 시험 문제 딱 이거 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내겠어요. 이만큼 지문을 줘. 자, 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간접병도 비슷한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3번에 간접병 백신은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뭐뭐 할 것이다 했으니까 이게 가설 설정.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은 백신 주사하고 다른 집단은 백신 주사 안 했네. 간접병 백신 주사 여부가 조작변이 되겠네요. 백신을 주사한 집단이 실험군이고 주사하지 않은 집단은 대조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이거 싹 다 쓰라. 실험군은 뭐냐? 간접병 백신을 주사한 집단. 대조군은 간접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 조작변이는 간접병 백신 주사 여부. 종속변이는 간접병의 발생 여부. 통제변이는 간접병 주사, 단저균 주사, 양의 종류와 건강 상태, 온도 등의 양의 사육 조건 이런 걸 일정하게 맞춰줘야 될 것이다. 이런 걸 서술형으로 그대로 다 내버리면 돼요. 문장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또 이런 게 있겠죠. 중학교 때도 뭐 봤을 수 있지만 뭐 가 해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나 해가지고 두두두두두두 다, 라, 마 해가지고 어떤 실험 과정을 적어 놓는 거야.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가는 가설 설정하는 내용을 적어놨고 나에는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는 걸 적어놨고 여기에서는 대조군을 분류하는 작업을 적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거라고 서술을. 그러면 가나 다라 마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따른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냥 객관식으로 내면 그럼 얘는 문제 인식하고 나서 가설 설정하고 나서 실험 준비한 다음에 뭐하고 결론 도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문제. 이거 아니면 저거 두 개 나오겠죠. 나 같으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하나를 낸다면 나는 그냥 서술형을 내겠어. 알겠습니까? 자, 요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5점까지가 숙제가 되는 겁니다. 35점까지가 숙제가 되면 생명과학 1단원이 끝난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러면 26쪽에 일단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지금 스타트. 저는 숙제가 어디까지라고요? 35쪽까지 싹 다 숙제야. 35쪽까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고 나면 숙제가 73쪽까지 될 겁니다. 73쪽까지 숙제. 그 다음 시간은 이제 76쪽부터 적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집단 A, B, A에는 단전병 백신 주사했지? A에는 백신을 주사했고 B에는 백신을 주사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 단전병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니까 백신을 주사한 A 집단이 실험군, B 집단은 대조군 콜. 자, 집단 A, B에다가 그러니까 A 집단은 백신 마치고 나서 나중에 단저균을 넣어주고 단저균. B 집단은 백신을 안 마친 다음에 균을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사망, 얘는 백신 맞았으니까 생존. 이 결과를 원하는 거겠지. 그러면 기억은 변인 통제에 해당한다. 변인 통제에 해당한다. 기억 집단 A, B에 모두 단저균을 주사하고 이렇게 되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집단 A와 B에 모두 단저균을 주사를 했으니까 어떤 조건을 같이 맞춰준 거지. 그럼 이 사실은 단저균 이 여부가 통제 변이는 맞는데 모두 단저균을 주사하고 단저병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다 했으니까 다르고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변인을 통제해준 과정은 맞으니까 니은보기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니은 틀렸다 했니? 통제 변인에 해당한다 이걸로 쓰지. 그러니까 기억 자체는 이게 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전체적인 틀이 맞으면 맞다라고 가버려. 근데 서술형에서는 변인 통제와 통제 변인의 차이를 물어보기 위해서 단답형 그대로 낸 거거든. 그때는 진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객관식으로 이거 물어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판단을 하라고 그냥.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집단 A, B에 모두 탄저균을 주사했다. 어쨌든 통제된 변이는 맞다. 4번의 장관되기라. 그럼 네 여부이 맞지? 그 다음에 탄저병의 발생 여부는 뭐고? 조작 변이냐 아니고 실험의 결과 종속 변인에 해당하겠죠. 그럼 뒤에 보기 틀렸지? 그러면 나는 기미만 맞다 또는 기억만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잠깐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긴 해. 그래서 일단은 최초 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은 통제 변인에 해당한다. 변인 통제에 해당한다. 큰 흐름에서 둘 다 맞으니까 이건 맞다라고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는 보기는 맞다. 알겠죠? 자,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